자, 드디어 수증기와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릴 때 뭉게구름이 막 너무 예쁘게 있는 날 하늘을 보면서 와, 오늘은 사람들이 빨래를 많이 해서 구름이 많은가 보다 라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식구들이 막 웃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증기의 대부분은 어디서 생길까? 엄청난 양의 수증기는 거의 바다에서 생겨요. 그래서 그게 하늘 위로 가서 응결을 한 다음에 구름이 되고 이제 비가 되는 거야. 자, 그 과정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 포화수증기한 계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하고 연습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뿌듯해질 거예요. 이 원래 사람이 한번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제 성숙해지는 거니까.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증발과 응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증발과 응결. 증발,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현상. 응결, 공기 중으로 들어간 수증기가, 즉 대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 수증기는 기체고 그 기체가 물로 변하는 게 응결한다라고 합니다. 포화수증기량이라는 값이 있는데 포화 상태란 뭐냐?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했다, 포화 상태다. 그럼 반대는 뭐야? 불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뭐냐? 일단 공기 1kg에 수증기가 포화됐어. 그럼 그 공기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 그때 수증기량은 g으로 말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수조가 두 개가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수증기의 입자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 물 분자의 출입으로 본 포화와 불포화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지금 왼쪽에 가라는 그림은 나가는 물 분자 수가 더 많다. 뭐보다? 들어가는 물 분자의 수보다. 그럼 이게 뭐게? 이거 그러면 나가는 애가 많으니까 포화되는 건가? 이게 아니고 지금 공기 중에 수증기를 받아들일 여력이 있다는 거야.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조 가가 바로 불포화 상태의 그림이다. 그러면 나 그림은 뭐예요? 지금 나가는 애가 3개고 들어오는 입자의 숫자가 3개야. 그건 왜 그럴까요? 공기에 수증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나가는 애가 있으면 그만큼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꽉 찼다. 원래 이 수증기 출입이라는 게 항상 계속 이루어져. 포화가 됐다는 거는 정지된 상태를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가는 물 분자와 들어가는 물 분자의 수가 같으면 이거는 포화 상태의 출입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겠죠. 물의 증발과 포화해서, 자, 아까는 수조만 있고 공기가 개방된 상태였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은 수조를 덮은 비커에 물이 담겨 있어. 물 분자의 출입이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동시에 일어날 거야. 근데 오른쪽은 수증기의 출입이 한정돼 있고 왼쪽은 개방돼 있는 환경에서 수증기의 출입이 일어난다. 자, 그럼 왼쪽에 가 설명을 봅시다. 물이 계속 증발하여 물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포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야. 그럼 오른쪽은 물의 높이가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증기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온다. 즉 물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그때가 포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자, 왜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 그렇게 관계가 있나? 일단 액체 상태의 물 분자가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열을 받고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끓어서 증발하기도 하지만 상온에서도 열 에너지가 충분한 물 분자들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간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화되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겠다. 그래서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면은, 자,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지금 한정된 둥근 플라스크 안에 마개를 닫아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드라이어로 가열을 했어. 따뜻한 에너지를 받은 물 분자가 수증기가 돼서 증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찬물로 식히면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지면서 얘네가 다시 물로 변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왼쪽에 노란 박스 보세요. 이 둥근 플라스크 안에 공기나 물을 따뜻하게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때 플라스크 내부가 맑아진다.
자, 열을 받은 물 분자가 수증기가 되기도 쉽지만 얘네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돼. 그래서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더 커진다. 근데 온도를 뚝 떨어뜨리면 활동량이 적어지고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이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줄어들어. 그러면서 증발했던 수증기들이 공간이 모자라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고 그만큼 갈데없는 애들이 물방울이 된다. 응결이 일어난다. 라는 현상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포화 상태일 때 현재 수증기량, 지금 포화됐어. 그럼 현재 수증기량이 뭐야?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근데 저 그래프는 뭐냐?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커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기온을 높이면서 그 포화시키면서 그때 포화됐을 때의 수증기량을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점점점 증가하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기울기가 커지죠. 즉 뭐냐면 0도, 5도, 10도보다는 20도, 25도 따뜻해. 30도, 40도 이렇게 뜨거워. 그러면 그때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도 엄청 팍팍팍 커진다. 기울기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 얘기는 변화량이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조사해서 쭉 점을 이어봤더니 저 빨간 선이 바로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A라고 표현된 저 지점은 온도는 25도인데 왼쪽 쭉 가보면 수증기량이 10.6g이다 라는 상태를 A로 표시한 거야. 그러면 지금 25도씨에서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빨간 선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자. 25도씨에서 A를 지나서 빨간 선까지 쭉 도착해 보니까 20g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내요. 20g이 있어야 그때를 포화됐다라고 조사한 거야. 근데 A점은 10.6g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불포화 상태겠죠. 자, 저렇게 빨간 선은 포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아래는 포화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겠다. 그래서 10.6g은 실제 수증기량이고 20.0g은 A의 포화 수증기량이겠다. 근데 얘는 지금 불포화 상태를 포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10.6g밖에 없어. 20g이 있어야 포화된 상태라고 우리는 조사를 했어. 그러면 포화시키려면은 수증기를 더 공급해주면 되죠. 얼마? 9.4g을 공급해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꼭 수증기를 꽉꽉 채워줘야만 포화가 되나요? 아니죠. 온도를 낮춰서 지금의 수증기량 가지고도 만족하게 포화되는, 기온이 떨어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작아지잖아.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지금의 상태에서 온도를 뚝 떨어뜨려서 그냥 그걸로 포화를 시키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연습 문제처럼 한번 그래프 분석해보자. 지금 여기 보니까 A, B, C, D 점이 4개가 있어요. C를 가지고 한번 볼게. 자, 1번. C를 포화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25도씨야. 수증기는 14.7g이 있어. 근데 빨간 그래프 점에 도달을 못했으므로 얘는 불포화 상태야. 몇 g이 필요하다? 5.3g을 더 공급해주라. 자, 그 다음에 D점은 같은 25도씨인데 C보다 수증기량이 더 적죠. 7.6g이네. 그래서 D점은 7.6g이 있고 얘도 2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변함없이 20.0g이에요. 그럼 7.6g에서 20.0g을 채우려면 13.4g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만큼을 공급해주면 포화가 되겠다. 그래서 C와 D는 다 불포화 상태인데 수증기를 공급해서 포화 상태를 만드는 방법을 숫자로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수증기를 더 넣지 말고 온도를 낮추자. 온도를 낮추면 충분히 적은 양으로도 포화가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C는 14.7g 가지고도 포화가 되는 온도는 쭉 따라가 봤더니 20도씨이다. 그러므로 C는 20도씨로 낮추면 그걸로 포화 상태가 저절로 되겠다. D는 7.6g 가지고도 포화되는 온도를 찾자. 10도씨로 낮추면 포화 상태가 된다. 자,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알아봤는데
다시 얘기하면 어떤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수증기를 공급하든지 온도를 낮추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포화가 된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를 설명할 거예요. 더 심한 상태가 뭐냐? 아까 둥근 플라스크 그림 생각나죠? 뜨거워서 증발을 막 했어. 근데 갑자기 온도를 뚝 떨어뜨리니까 둥근 플라스크 안에가 뿌옇게 응결이 일어난다. 이 그림 생각나죠? 이게 뭐냐? 갈데 없는 애들이 물방울로 응결했어. 그 응결한 물방울들을 이슬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슬이 생기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 이 상태를 우리가 연구할 거야. 이슬점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점점 차가워지면 적은 양으로도 포화가 되는데, 그거를 더 지나서 갈데 없는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뭉치면서 이슬로 변하더라. 그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자. 이게 구름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리고 그때 온도를 그래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슬이 몇 그램 생기는가까지도 그래프에서 계산이 나와요.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1번,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양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수증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를 떨어뜨리면 뭔가 저 추운 온도까지 가지 않고도 포화가 될 거야. 그래서 엄청 추운 상태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금방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슬이 막 생기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수증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이 맺히기 쉽다. 높은 온도에서 이슬이 맺힌다. 그 다음에 2번,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양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양. 자, 지금 현재 수증기양이 있어. 근데 지금 실제 수증기양을 가지고 포화 상태를 지나서 포화 상태에 들어갈 수 없는 물방울들이 생기는 게 이슬점이라고 그랬잖아. 바로 이슬점은 뭐야?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양 가지고 꽉 찬 상태가 되는 그 순간을 지나면 이슬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현재 수증기 가지고 포화가 되는 온도, 그게 이슬점이고, 지금의 수증기양이 바로 그 이슬점에서의 포화된 상태의 수증기양과 일치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연습 문제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응결량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응결량은 실제 수증기양에서 뭘 빼?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할 수 있는 양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할 때 그 온도에서 꽉 찬 포화 수증기양, 그만큼을 빼면 나머지가 응결한다는 거니까 저 값의 차이를 구한 게 응결량이야. 그래프에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지금 우리 불포화 상태를 포화시키는 방법에 수증기를 더 넣어주는 거 있는데, 우리 그거 안 할 거야. 지금 앞으로는 온도를 떨어뜨려서 이슬이 맺히는 것만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룰 거예요. 그럼 지금 한참 빨간 선에 도달하려면 수증기가 한참 모자라지만 이걸 가지고도 포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이 수증기 가지고도 만족하는, 포화되는 온도가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언제야? 20도씨가 되니까 포화가 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온도를 차갑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포화 수증기양보다 남는 애들이 생기죠. 그게 바로 이슬이고, 그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고, 그래서 그 값을 차이를 구한 게 응결량이야. 그럼 여기서 숫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14.7g이 있었고, 20도씨에서는 14.7g으로 꽉 찬 포화 상태가 됐고, 근데 10도씨가 되니까 7.6밖에는 포화가 안 되니까 14.7 빼기 7.6을 한 값이 이슬의 양이겠다. 자, 그 다음 상대 습도가 뭐냐? 오늘 우리 이 강의에서 알아야 할 어려운 내용은 이제 벌써 설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할 건데, 그때 알아둬야 될 값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추가로 알면 계산 연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상대 습도라는 값인데, 습도는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 습도만 얘기할 거야.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상대 습도만 알면 돼요. 근데 상대 습도라는 값을 정확히 알려면 절대값과 상대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수학에서도 아마 나올 건데, 절대값이 뭐지? 절대적으로 그것의 양이나 그것의 값을 그냥 나타내는 거야. 그럼 상대는 뭐냐? 어떤 상대와 비교를 하면서 표현하는 걸 상대값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게 키야, 키. 선생님은 키가 좀 작은 편이야.
근데 그냥 작다 그러면 듣는 사람 별로 기분 안 좋죠. 우리는 은연중에 전체적인 평균값에 비교를 한 값이야. 이런 걸 상대값이라고 해요. 그럼 절대값은 뭐냐? 그냥 몇 센티미터다. 그냥 길이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얼마만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선생님 키를 절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밝힐 필요는 없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키가 195cm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그럼 2m 넘는 사람보다는 조금 작고 170에 비해서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키나 몸무게나 어떤 성적이나 아니면 수증기양이나 아니면 암석에서 어떤 광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냥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그 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대값으로 얘기하는 거는 누구와 누구보다 어떻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값을 상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습도를 우리가 주로 쓰는데 그게 뭘까? 꽉 찰 수 있는 포화된 수증기양보다 얼만큼 모자라다, 아니면 그 꽉 찰 수 있는 만큼 지금 실제 수증기가 꽉 찼다. 이렇게 꽉 찰 수 있는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양에 비해서 얼마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대습도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양 분의 실제 수증기양 얼마 들어있는지 곱하기 100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처럼 포화 수증기양은 똑같아. 같은 온도니까 그렇겠죠. 그럼 같은 온도에서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양이 저만큼인데 왼쪽 그림은 실제 수증기양이 작아요. 10분의 1밖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저럴 때 현재 포화 수증기양 분의 실제 수증기양 하면 1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10%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포화할 수 있는 양과 실제 수증기양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말한 값을 상대습도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은 10분의 9 정도가 차 있네요. 그러면 90%의 상대습도 값을 갖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습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냈고, 그러면 이제 이 상대습도와 포화수증기양 곡선 가지고 한 번만 우리가 연습해 보고 갑시다. 자, 연습 문제. 지금 기온에 따라서 수증기양이 변하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포화된 상태를 조사했어. 1번 A 공기의 상대습도를 구하시오. 말 하나마나 B는 포화 상태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바로 포화할 수 있는 양 분의 실제 수증기양이 똑같아. 포화됐어. 그래서 이럴 때는 100%의 상대습도 값을 갖고 있다. 1번에 A 공기의 상대습도를 한번 알아보자. 자, A 공기는 20도씨야. 근데 불포화 상태야. 20도씨 포화 수증기양은 14.7이에요. 그럼 14.7분의 현재 7.6g이 있으므로 그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한다. 2번 A 공기 1kg을 5도씨로 낮출 때 갑자기 1kg 나오니까 조금 걱정되죠? 자, 처음에 우리가 포화됐냐 불포화됐냐 그때 수증기양을 얘기할 때 뭔가 수증기가 들어있는 전체 공기 1kg 중에 포화된 수증기의 양을 g으로 나타낸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은 공기 1kg이었어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상기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잘 알아야 문제 풀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냥 우리 다 기준을 1kg으로 잡고 하는 거였어. 그럼 1kg을 5도씨로 낮출 때 A는 14.7이 들어가야 꽉 찬 상태인데 7.6이 있는 거죠. 공기 얼마에? 1kg에 5도씨로 낮추면 지금 불포화 상태지만 포화 상태가 되겠죠? 5.4g이 포화 수증기양인데 더 많아. 그럼 그 많은 남는 양이 이슬로 응결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응결량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7.6g 있는데 빼기 5.4를 빼면 2.2
2g이 응결량이다. 자, 3번. 자, 비공기 1kg을 5도씨로 낮출 때 응결량을 구하시오. 비공기는 15도씨이지만 포화가 된 상태죠. 10.6g을 갖고 있다. 얼마에? 공기 1kg 안에. 그럼 얘도 5도씨로 낮추면 5도씨는 5.4g 밖에는 포화가 안 되니까 10.6 빼기 5.4 하면 5.2g이 이슬의 양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실험 그림이 나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음료수 컵에 맺히는 이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실험 제목은 이슬점 특정 실험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저 얼음컵을 한번 보세요. 알루미늄 컵에 물방울이 맺혀 있죠. 우리가 음료수 컵에 찬 음료를 먹을 때 보면 처음에는 없던 물방울이 컵 바깥에 뚝뚝 떨어지면서 계속 생겨요. 어디서 생겨난 물이냐 그러면 이 동공이 흔들리면서 대답들을 못해요, 학생들이. 컵 안에 있는 음료수가 생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다 보면 항상 이렇게 물이 생긴단 말이야.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안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수증기로 있던 것들이 공간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응결된 거다. 자, 그래서 저 실내 공기의 수증기가 응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자, 처음에 이제 얼음 실린더를 꽂았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물방울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점점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슬점 특정 실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 현재 기온이 25도씨다. 이거는 불포화 상태야. 근데 이슬이 15도씨에서 맺히기 시작하였다. 그럼 상대 습도가 얼마냐? 그럼 원래 갖고 있던 10.6g이 15도씨에서 점점 낮아지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으니까 그 상대 습도는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5도씨 포화 수증기량 20.0g 분의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15도씨 포화 수증기량, 그게 현재 수증기량이에요. 10.6 곱하기 100 하면 상대 습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부터 얼마만큼 응결이 되는지까지 계산하는 연습 문제를 해봤는데, 하루 중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기온과 상대 습도 뭐 이런 변화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볼게요. X축은 0시부터 24시까지, 습도값은 오른쪽에 Y축 값을 따르면 되고, 이슬점과 기온은 온도죠. 그래서 왼쪽에 Y축 값을 따르면 돼요. 일단 선생님이 시간 12시부터 빨간 점선을 따라서 쭉 위로 올렸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루 중에 태양의 고도가 최고로 높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온도가 높으냐? 그렇진 않고 지표면이 더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표면 가까이의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경이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초록색 점선이 있는데 이슬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슬이 맺히는 온도가 하루 종일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수증기량은 하루 중에는 크게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지금 상대 습도를 지금 분석하기 전에 표를 또 다른 표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어요. 기온은 가장 낮을 때가 새벽 4시에서 5시. 해가 지고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데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온도가 낮다. 가장 높을 때는 2시에서 3시경이다. 자, 습도를 지금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슬점을 보면, 아까 이슬점이 뭐라고 그랬죠? 맑은 날에는 거의 일정하다. 왜?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움직인다. 자, 습도는 뭐라고 그랬죠? 현재 포화할 수 있는 양분의 현재 수증기량 을 습도라고 하는데, 기온이 하루 종일 급격하게 변해요. 그럼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과 똑같이 변해요. 그럼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분모에 있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크면 클수록 상대 습도 값은 낮아지죠. 자, 그래서 지금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이슬점 똑같고 수증기량이 낮이랑 거의 변화가 없는데 기온이 뚝 떨어져. 그럼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작아지면, 같은 수증기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므로 이슬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가장 낮은 새벽 4시, 5시경이 습도는 가장 높다.
자, 이게 다 하루 종일 이슬점과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고 기온이 변화하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이 변하고 그러면 상대 습도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값의 변화가 저렇게 그래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맑은 날에 이제 이슬점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맑지 않은 날은 어떻습니까? 자, 비가 많이 오는 날을 한번 가정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장마비가 오는 날 특히 비가 엄청 많이 오죠. 빨래를 널었는데 빨래 수증기가 전혀 지금 증발을 못해. 그 얘기는 포화할 수 있는 공기 중에 포화가 다 됐어. 상대 습도가 100%야. 위에 노란 박스 보세요. 수증기량이 많아서 이슬점이 높아요. 높은 온도에서 포화가 돼. 그리고 상대 습도도 높아. 일단 거의 100%예요. 장마비가 오는 날은.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모든 그래프가 다 위에 있죠. 처음에 선생님이 분석했던 그래프는 맑은 날, 특히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고 온도 그래프의 변화가 심한 날, 습도가 기온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가장 표본적인 그래프고 오른쪽은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래프가 다 값이 위로 올라가 있고 상대 습도는 100%라고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실험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실험으로 잘 보여줬는데 물을 약간 집어넣은 플라스틱 병에 압력을 크게 했다가 압력을 낮춰주면서 부피를 팽창시키는 거야. 부피를 팽창시켜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단열 팽창시킨다 그래. 단열 팽창으로 온도를 하강시켰더니 그래서 플라스틱 안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아니었는데 온도가 떨어지면서 포화 상태를 지나서 이슬이 생기는 과정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작은 플라스틱 안에서 만들어 보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때 향을 피워서 응결할 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입자를 넣어주면 훨씬 응결이 입자를 중심으로 잘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까지 한 거죠. 자, 이게 하늘 위에서 일어나면 이게 바로 구름인 거야. 구름은 지표면 위에서 상승하면서 자, 이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 이런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즉 에너지의 출입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데 부피가 변하면서 온도가 변하는 걸 단열 변화라 그래.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구름이 생기는 원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표면에서 공기가 열을 받아서 상승한다. 자, 그래서 단열 팽창으로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이때 수증기항은 변화가 없겠죠. 수증기항은 변화가 없는데 온도가 떨어지면서 포화 수증기항,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항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슬점이 낮아지면서 갖고 있던 수증기항은 변화가 없는데 포화할 수 있는 양이 낮아지니까 이슬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표면 가까이에서 생기면 안개고 이슬이고 저 높은 곳에서 생기면 그게 구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면에서 구름이 생기는 곳까지 대륙권계면이 있는데 대륙권계면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대륙권이 구름이 생기는 곳이니까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웠죠. 자,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해서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포화 수증기항이 감소하면서 이슬이 생긴다. 그래서 공기 분자가 열을 가진 알갱이인데 넓게 퍼져버리면서 온도가 낮아졌어. 자, 지금 구름이 생기는 위치가 저 이슬점에 도달한 저 타원 위에 보면 0도씨를 기준으로 위에는 더 추운 곳이니까 얼음 알갱이가 생길 때가 있고 그 아래쪽은 물방울로 존재를 하겠죠. 그 위에는 빙정이라고 해서 얼음 알갱이가 존재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알갱이를 뭐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그림입니다. 뭐 저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렇게 크기별로 분류를 한다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구름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기는 구름이 더 잘 생기겠죠. 일단은 공기가 상승하는 게 조건이겠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조건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경우를 꼭 시험 문제에 물어봐. 그래서 이 5가지는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자, 첫 번째.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공기가 이렇게 밀려서 어느 쪽에선가 뭐 밀려가면은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산이 있어. 그럼 올라가야죠.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갈 때. 2번.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지표면이 울퉁불퉁해 위아래 위치상으로 온도가 좀 다르게 되면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 3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릴 때 어디선가 찬 공기가 와. 옆에서 찬 공기가 오지 않으면 따뜻한 공기가 혼자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대체 공기가 있어야만 그 일이 잘 일어나. 그래서 찬 공기가 밀어 올릴 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난다. 4번. 따뜻한 공기가 올 때 찬 공기가 이미 있는 곳에 따뜻한 공기가 온다는 뜻이야. 그럼 두 공기가 만났는데 기존에 있는 애가 차다는 뜻이니까 따뜻한 공기가 밑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겠죠.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5번. 자, 공기가 모여드는 저기압 중심일 때라는 말은 그냥 쉽게 저기압 중심일 때라고 외우세요. 저기압이란 말은 기압이 낮은 거죠. 그럼 옆에 분명히 고기압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저기압에서는 몰려온 애들이 모여서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 즉 상승기류가 생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외워야 하는데 이걸 한번 외우면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5가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을 오를 때, 울퉁불퉁할 때, 저기압에서 찬 공기가 올 때, 따뜻한 공기가 올 때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세요. 보통 이 객관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생긴 구름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찬 공기가 올 때와 따뜻한 공기가 올 때 2가지 분류한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찬 공기가 오면 따뜻한 공기가 같이 위로 올라가 주면서 2개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급하게 생기기 때문에 구름이 위로 쫙 치솟는다. 그래서 이 구름은 위로 차곡차곡 쌓인 모양으로 생긴 형태다 해서 쌓을 적,
자를 사용한 적운형 구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올 때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급한 상승 기류가 아니고 넓게 올라가는 상승 기류로 넓은 형태의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양이 어떤 상태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적운형과 층운형 구름은 위로 솟는 모양의 구름이냐,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구름이냐, 그 다음에 공기의 상승 운동이 강할 때 생성되느냐, 공기의 상승 운동이 약할 때 생성되느냐,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는데, 자, 적운형 구름은 위로 솟았고 여기에서 비를 내리면 좁은 지역에 많이 짧은 시간에 내리겠죠. 그래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층운형 구름은 넓은 크기의 얇은 구름에서 비를 내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한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생겼을 때 비가 오는데 우리 전체 지구를 통틀어서 비가 내리는 비의 형태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 거야. 지역별로 보면 열대지방과 좀 추운 지방 이렇게 크게 나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열대지방은 구름이 생기는 저 위에도 보통 영상일 경우가 있다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적은 지역이 열대지방, 즉 저위도 지방이다. 그래서 여기는 눈이 잘 안 내린다. 그러면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는 우리 보통 눈을 우리 많이 보잖아. 그럼 그 눈이 내리는 이유가 뭐냐? 구름이 벌써 저기 상공 위에서 얼음, 즉 빙정 상태를 형성하고 있어. 눈이 형태로 무거워서 떨어지다가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름의 종류가 열대지방과 추운 지방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병합설은 뭐냐? 저위도 지방, 매우 더운 지방은 빙정이 없어. 그냥 물방울들이 뭉쳐서 만든 비가 내리는 게 강수 과정이다. 저기 확대된 그림 보세요. 작은 물방울이 얘네들이 움직이다 보면 큰 물방울에 병합이 돼요. 합쳐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의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여 합쳐져서 커지면 떨어져서 비가 되는데, 여긴 따뜻한 지역이므로 따뜻한 비가 된다. 자, 그러면 빙정선은 뭐냐? 한대 지역, 온대 지역은 이 구름이 생성되는 장소에 0도와 영하 40도 사이에 얼음 알갱이가 보이죠? 그 구간이 눈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자, 이 위의 구간은 얼음 알갱이만 존재하고 아래 구간은 물방울만 존재하고, 이 중간 구간이 얼음과 물방울이 존재를 하는데, 이 빙정설의 이론에 의해서 눈이 생기는 구간은 얼음과 물방울이 같이 있으면서 눈을 만들어. 지금 빙정이 있다 그래서 저 맨 위에 얼음 알갱이만 있는 구간에서는 눈이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자, 이 0도부터 영하 40도 구간을 보세요. 이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려면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증발을 하면서 얼음 알갱이 주변에 달라붙으면 이게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눈 결정 있죠? 이게 무거워져서 눈으로 떨어지는데, 날씨가 따뜻하면 비가 되고 날씨가 추울 때는 눈 형태로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열대 지역에서는 이게 눈으로 내릴 수가 없겠죠. 더운 지역이니까. 자, 읽어봅시다. 영하 40도에서 0도씨 구간의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커지면 떨어져서 눈이 되고, 떨어지다가 녹으면 차가운 비가 된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병합설은 열대지방에 비가 오는 강수 과정인데요.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해서 합쳐져서 커지면 떨어져서 따뜻한 비가 되는 과정이고요. 빙정설은 영하 40도에서 0도씨 구간의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커지면 떨어져서 눈이 되고, 떨어지다가 녹으면 차가운 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권과 날씨 두 번째 강의가 끝났고요. 바로바로 테스트가 끝나면 우리 포화 수증기량과 응결량에 관한 연습 문제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자, 1번.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으로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2번.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그래프를 보니까 30도씨면서 불포화 상태죠. 그럼 A점은 30도씨면서 포화되는 수증기량이 27.1g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A 공기 포화 수증기량은 27.1g이고 실제 수증기량은
A점의 왼쪽을 쭉 따라가면 14.7g이 실제 수증기 양입니다. 3번 A 공기는 불포화 상태이고 이슬점은 왼쪽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냉각시키다가 이 수증기양을 가지고 포화되는 온도는 20도씨니까 이슬점은 20도씨이다. 4번 A 공기 1kg을 10도씨로 냉각시킬 때 그래프는 모두 어떤 공기 1kg을 기준으로 삼는다 했어요. 1kg을 10도씨로 냉각시킬 때 응결량은 A 공기는 불포화 상태인데 14.7g을 갖고 있죠. 그럼 14.7g에서 1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10도씨에는 7.6g까지만 포화시킬 수 있어요. 빼면 7.1g이 응결량이다. 5번 기온이 15도씨인 공기 1kg 속에 5.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몇 %인가? 그럼 5.3g이 현재 있어요. 그럼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15도씨에 포화할 수 있는 양분에 현재 얼마 있느냐 곱하기 100 하자 그랬죠. 여기 괄호 안에 숫자를 줬네요.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양은 10.6g/kg이다. 그러므로 상대 습도는 10.6g 분의 현재 5.3g 곱하기 100 하면 50%가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ABC가 나타내는 것을 쓰시오. 자, 하루 중에서 변화가 제일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증기양이라고 그랬죠. 수증기양이 변화가 없으면 그날의 이슬이 맺히는 온도도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A가 이슬점, 그 다음에 하루 중에 기온이 제일 높은 시간이 2시, 3시경이 제일 꼭대기를 표현하는 C 그래프가 기온, B는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6번에 2번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대로 나타난다. 7번 다음은 구름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을 하고 기온은 하강하고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성된다.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을 조금 넣은 플라스틱 병을 간이 가압장치가 달린 뚜껑으로 닫고 펌프로 압축시켰다가 뚜껑을 열었다. 1번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병 속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플라스틱 병 내부는 뿌옇게 흐려진다. 이슬이 생기는 거죠. 2번 플라스틱 병 속에 향연기를 넣고 실험하면 향연기가 응결핵 역할을 하여 응결이 더 잘 일어난다. 9번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의 구름 속에서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여 합쳐지면서 커지면 떨어져서 비가 된다는 강수 이론을 병합설이라고 한다. 10번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구름 속에서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얼음알갱이가 커지면 떨어져서 눈이 되고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된다는 강수 이론을 빙정설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 기권과 날씨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때가 있다. 바로 지금 선생님이 연습시킬 포화 수증기양과 응결량을 계산하는 계산 연습 문제는 좀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이거 한번 선생님하고 연습하면 그 다음엔 자신감이 붙어서 잘 할 수 있어요. 자, 1번 현재 기온이 5도씨인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양을 구하시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공기 1kg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공기 2kg이다 3kg이다 그러면 표를 기준으로 알아낸 다음에 2배, 3배를 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5도씨는 5.4g까지 포화가 된다. 즉, 저 포화 수증기양 곡선상의 점들은 포화 수증기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포화 수증기양 곡선상의 수증기양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5.4g. 2번 현재 기온이 10도씨인 포화 상태의 공기 2kg에 들어있는 수증기양을 구하시오. 10도씨는 그래프에서 7.6g인데 그래프보다 2배인 공기 2kg에 들어있는 수증기양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도씨의 포화 수증기양 7.6 곱하기 2배 하면 15.2g이 포화 수증기양이다. 3번 기온이 20도씨인 공기 5kg 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양을 구하시오. 기온이 20도씨인 공기 1kg에 있는 값은 14.7이죠. 그래프에서. 근데 5kg 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는 양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14.7 곱하기 5배 하면 73.5g이다. 자, 4번 현재 기온이 10도씨인 공기가 포화 상태일 때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양을 구하시오. 지금 밑에 있는 이제 표를 보고 구하는 거예요. 기온이 10도씨인
공기가 포화 상태인데 이 표는 10도씨 포화 수증기량이 7.6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포화 상태일 때 여기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냐? 그러면 7.6g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5번 현재 기온이 15도씨인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구하시오. 15도씨는 10.6g이라고 표에서 말했으니까 10.6g. 자, 6번과 7번은 추가로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해놨으니까 해답과 풀이를 보시고 혼자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고 푸는 자 1번 A부터 E까지 공기의 이슬점을 각각 구하시오. 자, 1번 A 공기. 자, A 공기는 30도씨면서 27.1g이 있어야 포화되는데 포화 수증기한 곡선 상에 있죠? 이미 벌써 포화된 상태야. 이슬점에 있다. 그래서 A 공기의 이슬점은 30도씨. 자, 2번 B 공기의 이슬점을 구하시오. B 공기는 25도씨면서 14.7g이 들어있는데 포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포화 상태고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20.0g이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를 이슬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점점점 춥게 냉각시켰을 때 몇 도씨에서 이슬이 생기기 시작할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따라서 가다가 이 공기의 수증기량 가지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온도를 찾으면 그게 바로 20도씨가 되겠습니다. C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상에 있는 20도씨면서 14.7g이 다 들어있는 포화 상태죠. 그래서 얘도 이슬점은 바로 자기의 온도가 이슬점이다. 20도씨. D 공기. 이슬이 맺히도록 하려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점점점 냉각시켰을 때 어느 점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느냐? 10도씨에서 만난다. 5번에 자, 이 공기는 25도씨면서 또 냉각시키기 시작해서 쭉 온도가 내려가서 5.4g이 있는 이 공기가 5도씨에 가면 갖고 있는 수증기량 가지고 포화가 되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게 되죠. 그 점이 바로 이 점의 이슬점이 되겠다. 5도씨가 답입니다. 자, 그럼 표에서 이슬점을 구합시다. 현재 기온이 20도씨인 공기 1kg 속에 10.6g의 수증기가 들어있을 때 이 공기의 이슬점을 구하시오. 자, 이제 이 표도 1kg을 기본으로 합니다. 20도씨를 찾아봅시다. 이 표에 2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14.7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10.6g을 갖고 있다. 위에다 선생님이 더 적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 공기의 이슬점을 구하시오 했어. 그러면 10.6g을 가지고 냉각시켰을 때 이 10.6g이 포화되고 더 남으면 응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증기량 가지고 이슬에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이 수증기량이 꽉 차는 온도, 이걸 찾아라. 10.6g이 꽉 차는 온도는 15도씨다. 그래서 15도씨가 이슬점이다. 3번 현재 기온이 20도씨인 공기 1kg 속에 14.7g의 수증기가 들어있을 때 이 공기의 이슬점을 구하시오. 20도씨 공기 1kg에 14.7이면 이 표가 말하는 대로 포화 상태네. 그럼 이 공기 이슬점은 지금 포화 상태니까 지금이 이슬점이죠. 20도씨다. 자, 4번은 추가 연습 문제고요. 5번 해줄게요. 5번 현재 기온이 10도씨인 공기 2kg 속에 10.8g의 수증기가 들어있을 때 이 공기의 이슬점을 구하시오. 자, 10도씨를 보니까 7.6g의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자, 우리 지금 공기가 2kg 속에 10.8을 갖고 있대. 자, 그러면 표랑 비교할 때는 표가 1kg이 기본이잖아. 그럼 지금 우리는 저 표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5.4g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불포화 상태죠. 그럼 이 공기의 이슬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 표에서 5.4g을 가지고 포화되는 온도를 찾아야 돼. 그래서 5.4g 가지고 포화되는 온도를 찾으니까 5도씨가 되겠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응결량을 구해보자 하는 것 같아요. 자, 1번 A 공기 1kg을 15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량을 구하시오. 지금 A는 포화 상태인데 15도씨로 냉각시키면 15도씨 포화 수증기량이 10.6이죠. 현재 A 공기는 뭐야? 포화 상태야 벌써. 20g을 갖고 있어요. 그럼 20g이 15도씨로 가면 10.6g 밖에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20 빼기 10.6을 하면 9.4g이 응결량이다. 2번 비공기 1kg을 5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량을 구하시오. 자, 비공기는 뭐냐? 20도씨에
10.6g이 들어있는데 불포화 상태죠. 그럼 5도씨로 냉각시키면 5도씨는 5.4g만 포화시킬 수 있죠. 그럼 10.6이 있는 B에서 5도씨로 가면 5.4g을 채우고 나머지는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게 뺀 5.2g이 응결량이 되겠습니다. 3번 비공기 5kg을, 자 5kg 중요하죠. 여기서 1kg을 기준으로 구한 다음에 5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공기 5kg을 10도씨로 냉각시켰다. 자 비공기는 20도씨 10.6g을 갖고 있는 불포화 상태예요. 자 얘를 10도씨로 냉각시키면 10도씨는 7.6g을 포화시킨대. 그러면 10.6에서 1kg의 공기에서 생기는 응결량 먼저 구하면 10.6 빼기 7.6g 하면 3g이 응결이 되는데 5배를 하면 15g이 응결량입니다. 상대습도 구하는 연습 문제 1번 현재 기온이 30도씨인 공기 1kg에 15.2g의 수증기가 들어있을 때 이 공기의 상대습도를 구하시오. 상대습도는 현재 온도에서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 양 중에 얼마가 들어있나 곱하기 100을 하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라. 자 그럼 현재 기온이 항상 중요해요. 30도씨 27.1g이 포화된다. 그런데 15.2g의 수증기가 들어있다 했으므로 27.1분의 15.2 곱하기 100을 하면 56%다. 자 2번 현재 기온이 20도씨인 공기 1kg에 9g의 수증기가 들어있을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시오. 자 20도씨 현재 표를 보니까 14.7g까지 포화되는데 현재 9g이 들어있다 했으므로 14.7분의 9 곱하기 100을 하면 선생님이 계산해 줄게요. 61%다. 3번 30도씨 공기 2kg에 30.4g의 수증기가 들어있을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시오. 현재 기온이 30도씨니까 표에서 보면 27.1까지 들어갈 수 있죠. 27.1 포화 수증기양 분의 현재 30.4가 아니고 1kg을 기준으로 한다면 15.2g이 들어있을 것이므로 27.1분의 15.2 곱하기 100을 하면 56%인데 이때 응결량을 구한다면 2kg 2배를 해줘야 되지만 습도는 전체 포화할 수 있는 양 중에 몇 분의 몇이 들어있나 이미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이므로 2배 같은 거 안 해줘도 돼요. 그냥 56%가 답이야. 4번 어느 실험실의 기온이 30도씨이고 이슬점이 20도씨일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시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했으므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지금 30도씨예요. 27.1g이 포화되는데 이슬점이 20도다. 자, 요런 게 좀 어려워요. 지금 상대 습도를 구하는데 실제 수증기양을 몰라. 저 이슬점이 20도씨란 말이 바로 현재 수증기양을 말해주는 거예요. 현재 수증기양이 얼만데 20도씨에서 이슬이 몇일까? 지금 현재 수증기양이 14.7이기 때문에 20도씨에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서 그때그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증기양이 바로 20도씨 포화 수증기양이다. 그리고 포화 수증기양은 현재 30도씨 포화 수증기양 값을 가지고 써야 돼요. 27.1g 30도씨 포화 수증기양 분의 14.7g 곱하기 100을 하면 54.2%가 상대 습도다. 자, 이렇게 5번은 추가 연습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자, 이제 상대 습도를 이용하여 실제 수증기량 구하기. 이제 습도를 이용해서 응결량을 구하는 거니까 조금 더 복잡한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8번 현재 기온이 20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50%인 공기 2kg이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구하시오. 상대 습도는 지금 온도의 포화 수증기양분의 현재 수증기양이다 그랬어. 그럼 현재 기온이 중요해요. 현재 기온이 20도씨이고 자 표를 보니까 14.7g이 포화된다 했어. 그런데 그런 공기가 2kg이래. 그럼 2kg은 조금 나중에 잊지 말고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포화 수증기양 분의 현재 수증기양 곱하기 100이 50%인데 20도씨 포화 수증기양이 14.7이고 현재 수증기양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대 습도가 50%니까 현재 수증기양은 7.35g이다. 자, 근데 지금 표는 1kg에 대한 기본값을 가지고 구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수증기양도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양이므로
공기 2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곱하기 2배를 해줘서 7.35 곱하기 2를 하면 14.7g이 실제 수증기량이겠다. 이거를 가지고 또 몇 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몇 g이 응결되겠는가, 이렇게 추가로 물어볼 수 있고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현재 공기가 몇 kg인가 체크를 하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기권과 날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다 끝냈습니다. 잘 안 풀리는 거는 해답과 풀이를 잘 보면서 꼭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